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경제 이야기로 수다 떨어보는 시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기자님. 네, 저도 그렸습니다. 그쵸, 보고 싶었죠.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까요? 우리 지금 만나. 네. 진짜죠. 네. 네, 한번 만나 뵙죠. 오늘 첫 뉴스부터 참 궁금했던 소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연예인 걱정이랑 재벌 걱정 그리고 또 삼성전자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요즘은 삼성전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0만 전자를 발행했는데 5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행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3% 정도 올라서요. 57,600원. 57,600원. 아직 6만 전자 회복은 못했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음, 네. 이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이제 다들 왜 삼성전자 걱정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국민주입니다. 그렇죠, 국민주. 그렇죠.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가 약 425만 명입니다. 네, 총 발행 주식 수의 67%를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개인들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08명하고 22대 국회의원 300명,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주식을 한 절반 이상인 335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유 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도 삼성전자. 236명이 17만 5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도 고위급도 물린 게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많이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입니다. 참고로 2등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이 비중이 6%대니까 뭐 압도적이죠. 그런데 주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연초에 8만 전자 도전을 했었는데 하락했고요. 이후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7월 11일에 8만 8천 선 회복하면서 야 9만 전자 가자 하든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6만 원 선 무너지고요. 이 바닥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 밑에 지하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입니다. 꼬집어 주시네요. 그야말로.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더 아쉬운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주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더 아쉽기도 한데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 방금 전에 코스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요. 네. 네, 상황이 SK 어떤가요?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이에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문별로 실적은 안 내놔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시장에서는 한 4조 원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하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 기타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반도체만 하고 있는 DS 부문과 SK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SK 하이닉스가 뭐 영업이익 뭐 다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앞섰거든요. 네. 그런데 3분기에 또 앞선 겁니다. SK 하이닉스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AI 열풍에 올라탔기 때문일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HBM이라고요. 요거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네. 요거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실적을 좋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른바 요즘 AI 반도체가 아니고요. 레거시 반도체, 이 메모리 비중이 큽니다. HBM 비중은 작아요. 이 가운데 또 파운드리, 그 TSMC가 잘하는 거예요. 요거 적자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거고요. 그래서 이 양측 모두 흑자를 낸 해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올해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미 3분기까지 실적을 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 보자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훌쩍 따돌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훨씬 더 많이 거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추정치는 올해 SK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원 정도 되고요. 네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한 18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실적, 영업이익 이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실적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잘 나가요. 뭐 실적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별로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이 과거에는 사실 반도체 사이클을 타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AI 반도체의 수혜를 입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주가가 9% 넘게 내리면서요. 시가총액이 367조 원에서 333조 원대로 33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9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5%, 약 16% 정도 되는데요. 이게 16년 6월 이후에 8년 4개월 만에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현재 한 14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 중에서 7%에 육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기업의 코스피 시총 비중 차이가 8.9%포인트로 9%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2011년 이후 가장 작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삼성전자를 국민주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제 주변에 보면 지금이 살 때야. 이렇게 떨어질 때 사야 돼 하면서 많이들 투자 또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이른바 물타기라고 하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건 사실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금요일까지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대 최장으로 팔자 행진을 기록하는 거고요. 순매도 총액이 1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팔았고요. 반면에 그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외국인이 7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들은 외국인이 팔아치운 물량을 대부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한 12조 원 순매수에 나섰고요. 이른바 이제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니까 사실 돈이 없는데 더 사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네.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많을수록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가 많다는 건데요. 이 신용융자 잔고가 이달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8월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가 6천억 원대 근처였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 사이에서는요. 오보사라는 말까지 있대요. 오보사가 삼성전자 주가 맨 앞자리가 5가 보이면 사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보사. 네. 이게 왜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빚까지 내면서 삼성전자 투자에 나서느냐라고 보면요. 성공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라고 보면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증시 폭락했잖아요. 네네. 그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 운동인데요. 맞아요. 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4만 전자가 됐거든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샀고요. 그 결과 그해 연말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해 3월부터 연말까지 개인이 삼성전자를 7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사들여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려서 재미를 본 건데요. 이런 성공 투자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게인 2020을 외치면서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보사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 맨 앞자리에 5가 보이면 사라. 지금 현재 오늘도 5 자리입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밑에 지하가 또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성공의 투자 경험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당시 삼성전자 가격이 하락한 것과 지금 시장 상황이 다른 겁니다. 사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거, 이 수급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네. 주가가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 그때는 당시에는 그냥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질 때였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지는 와중에 삼성전자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 AI 열풍이 부각이 됐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완전히 삼성전자가 소외됐습니다. 게다가 3분기 실적 쇼크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섣불리 저가 매수 나섰다가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이 반면에 최근 주가를 보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BR이라고 하죠. 1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삼성전자 주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 잘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왜 반성문도 보셨잖아요. 네, 그 반성문에 나와 있듯이 삼성전자가 다시 초심을 다셔서 우리 국민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달러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다가 다시 달러당 1,4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달러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달 28일 보면 달러당 약 1,31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올라서요. 1,4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1,390원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맞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화가 약세냐를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달러가 워낙 강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만 약세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라서 우리 원화가 약세다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 0.5%포인트 B컷으로 인하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후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니까 괜찮아요.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이 미국 경기가 좋다는 지표니까 야, 금리 좀 천천히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내릴 것 같아. 라는 전망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빨리 안 내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10년 만기 미국 채금리가 이달 1일에는 3.7% 선에서 25일엔 4.2%, 4%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것 같으니까 미국 달러가 현재도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췄죠. 네. 이 금리를 우리가 낮추니까 우리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잖아요. 상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75%포인트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중동이 불안하고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사실 상황이 안 좋을 때 다들 달러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요. 기타 이유로 보자면요. 우리 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성악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는 많은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대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점차 이 간격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 2기 시대의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군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공언하는 건 약달러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건 아마도 달러 강세 흐름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는 관세를 높이자. 이민자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모두가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감세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금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또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통화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총재 모두 다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은행과 IMF 연례회의에 참석 중에 있거든요. 이때 이제 특파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환율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일단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으며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빠른 면이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제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약세다라고 했잖아요. 그 약세는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문제예요. 우리 원화가 특별히 약세다라고 하면 네. 이건 정부가 지켜보고 뭔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이창용 총재 역시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타깃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음. 원화 약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속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안전자산에 몰린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금값이 진짜 금값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요?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 초년생 때 돌잔치 초대받으면 놀반지 사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꿈도 못 꾸는. 몇 명이 모아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금값이 30% 이상 올랐어요. 이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했던 7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12월 인도분 기준으로 1트로이온스 단위로 하거든요. 1트로이온스가 31.1g인데 요 31.1g당 2,76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현재는 2,7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한 돈짜리 3.75g이거든요. 네. 놀반지가 이 세공비까지 합치면 한 6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못 사가겠네요. 네. 아니 금값 이렇게 오르는 거 앞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왜 시장이 불안할 때 금을 찾는다,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일 텐데 이 가장 불안한 건 불안하다기보다 불확실성이 될 텐데요. 미국 대선입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급등했어요.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요. 이 미국이 뭐 천조국이다, 발권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빚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돈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진 빚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빚을 내놓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빚이 실질적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작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 빚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 자산가치 방어가 되는 건 뭐가 있지? 금이네. 라고 하면서 금으로 돈이 몰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인데요. 중동 전쟁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거 달러도 약간 불안하네. 금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지속되면서요. 중국 중앙은행도 최근 들어서 금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이 48만 원 정도 한 돈에 48만 원 정도 할 때도 야 비싸다 지금이 최고일 거야 좀 내려가면 사자 했는데 6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또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만약에 금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금 실물을 투자해서 뭐 땅에 묻어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물을 투자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맞아. 네. 지금 현재로 금값을 가장 좋게 보고 금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요. 한국거래소에서 가면 금을 씁니다. 거래할 수 있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 금선물 가서 거래하시는 게 아마 가장 비용이 조금 나오는 거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워런 버핏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것만으로. 국채를 들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지만 금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주요한 포트폴리오로 하나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정 부분 들고 가시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도란도란 경제 이슈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